도대체 왜 하필 서울이었을까요? 중국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디지털 행정 선진 사례를 찾던 이유가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고개가 갸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력? 있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시민 친화적일까? 폐쇄적이고 외국인에겐 낯선 도시 아닐까요? 과연 서울이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도시였을까? 그곳에 정말 배울 게 있을까?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곳에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을까? 그런데 서울에 다녀온 단 한 명의 유럽 자문관이 자신의 직업, 인생, 심지어 사명까지 바꾸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단지 스마트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사람이 중심인 도시였습니다. 도대체 그 도시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냉소적인 한 유럽 고위 관료를 완전히 뒤바꾼 걸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이 알고 있던 도시의 정의를 완전히 뒤흔들 겁니다.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이 왜요? 처음 들었을 땐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지 상사의 말에 반발하려는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의아했거든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EU 소속 자문관입니다. 수년간 유럽 각국의 디지털 행정 사례를 연구하고 정책으로 엮어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상부에서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BU 선진 도시의 디지털 포용 시스템을 연구하라. 대상은 서울이다. 서울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수많은 도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독일의 함부르크, 핀란드 헬싱키, 혹은 북유럽의 스마트 시티들. 그리고 굳이 아시아라면 상하이나 싱가포르가 먼저 떠올랐죠. 그 도시들은 이미 효율성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서울인가요? 이건 정말 솔직한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대한민국이 디지털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접했죠.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시민 친화적이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술은 발전했어도 폐쇄적이고 불친절하다는 인식이 먼저였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 그것이 제 인식의 벽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서울행은 일종의 형벌 같았습니다. 유럽의 복잡한 행정 시스템, 그리고 느려터진 변화에 지쳐가던 시점이었기에 저는 조금의 기대도 없이 짐을 쌌습니다. 그저 업무일 뿐이다라는 태도로 말이죠. 솔직히 말해 출장을 앞두고 마음속에 있던 생각은 이랬습니다. 가서 디지털 기술 몇 개 보고 매끄럽게 정리해서 보고서만 쓰면 되겠지. 거기서 뭔 감동이 있겠어. 비행기 안에서조차 저는 무기력했습니다. 여행도 아니고 기대도 없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감정조차 없던 제가 무엇을 보고 어떤 말을 쓰게 될까? 하지만 그 첫 인상은 너무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입국 심사는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속도가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했고 안내 표지판이 너무도 명확했으며 무엇보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외국인을 위한 자동 안내기는 언어 선택이 아주 자연스러웠고 긴 설명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기술적 우수성 그 이상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 순간부터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장벽을 허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예상보다 훨씬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도심이 복잡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도 많고 차량도 많고 속도도 빠른 도시였지만 그 안에서 흐트러짐을 느끼지 못했달까요? 심지어 차들이 신호에 맞춰 움직이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정확히 멈추는 모습을 보며 이곳이 동아시아의 혼잡한 도시 맞아?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지시보다는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공항이야 원래 깔끔하지, 도심은 다르겠지. 첫인상은 원래 좋게 마련이지, 계속 보면 실망하게 돼.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그 다음 장소, 제가 처음으로 서울의 시스템을 들여다보게 된 곳에서 저의 이 모든 선입견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청 근처 시민생활센터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대단히 평범해 보이죠. 시민들의 불편을 접수하고 행정을 연결하는 그야말로 민원 처리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저는 C-라이프 솔이라는 통합 디지털 행정 플랫폼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홍보용 쇼룸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바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민원과 교통, 환경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 분석하는 시스템이 대형 스크린에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놀라운 정밀함과 예측 기능이 함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특정 구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취약계층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교통체증이 발생할 경우 인공지능이 우회 경로를 제한해 시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모바일로 접수한 불편사항은 자동 분류되어 각 부서에 실시간 전송되고 처리 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과시가 아니라 배려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디지털 행정은 효율이 목적이었습니다. 행정인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곳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기술은 도구였고 그 도구의 끝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에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철학에 대해 궁금하다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기술만 잘된 도시를 보러 온 자문관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그렇게 아주 조용히 말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알던 도시는 여기 없어요. 하지만 사실 그날 서울에 도착해서 C-라이프 센터까지의 여정이 특별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충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 제가 마주한 사람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서울의 공공교통 시스템을 몸으로 겪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복잡한 플랫폼 구조를 예상했습니다. 세계 대도시들 대부분이 그렇듯 안내가 불친절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게 저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지하철 입구엔 다국어 안내기가 있었고 개찰구에는 교통카드 구매와 충전이 모두 가능한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려던 저에게 한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필요하신 거 도와드릴까요? 그분은 서툰 영어였지만 굉장히 진심 어린 표정으로 하나하나 사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황한 저는 Thank you, but I think I got it. 이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내심 꽤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유럽 대도시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시민이라니. 또 하나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작지만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열차에 한 시각장애인이 타셨는데요. 그때 갑자기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 그분을 부축하고 자리에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행동은 단순한 선행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너무나도 익숙하게 움직였죠.
이건 어떤 문화지? 순간적으로 든 그 생각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으로서의 불편함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웰컴 이라는 다소 어색하지만 반가운 영어로 저를 맞이해 주셨고 메뉴 설명도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놀라웠던 건 음식이 나오는 순서였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 다양한 반찬이 한꺼번에 차려졌는데요. 저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머니에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했고 아주머니는 또 오세요라며 환하게 웃으셨죠. 제가 유럽에서 자주 마주하던 식당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술과 효율만을 강조하던 사회 속에서 인간적인 온기를 느끼기 어려웠던 저에게 서울의 그 작은 식당은 묘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도시는 무언가 다르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저는 조용히 메모장을 열고 오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기술, 교통, 시민, 식문화 그리고 표면 너머의 진심.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은 디지털 시스템과 도시 설계인데 계속해서 사람들의 태도와 시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어. 우연히 좋은 사람들만 만난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결국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관념을 보호하려 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좀 더 비판적인 시선으로 서울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업무 일정상 서울시와의 디지털 정책 협력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 한국 측 정책 담당자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관료는 관료다. 결국 그들도 비슷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회의실에 들어선 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윤지. 서울시 디지털 정책관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경직된 관료적 언어가 아닌 오히려 따뜻하고 유연한 말투로 인사를 건네며 저의 첫 방문을 환영해 주었죠. 그녀는 저를 앉히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기술을 자랑하려고 만든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기술을 녹여낸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엔 철학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철학은 효율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였고 그것이 기술에 녹아들며 완전히 다른 방향의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서울은 빠르기 위한 도시가 아니라 살기 위한 도시였습니다. 이건 단지 도시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 행정의 관계, 문화와 태도의 반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노트북을 열고 파일명을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서울 효율을 넘어선 도시.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의무였던 출장 일정이 점점 탐색이라는 단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저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알고 싶어졌습니다. 서울은 왜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하는가? 그 철학의 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이 도시의 시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스템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회의가 끝난 저녁이면 저는 일부러 목적지 없이 서울을 걸었습니다. 시청 근처에서 시작해 청계천을 따라 걷거나 경복궁 방면으로 발길을 옮기기도 했죠.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비였지만 거리엔 우산을 쓰고도 서로 피해주며 걷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행자 신호등 앞에서 어떤 아이가 줄을 기다리며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횡단보도엔 소리도 나요. 시각장애인들도 알 수 있대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파란불이 켜질 때마다 미세한 신호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지나치던 여러 신호등에도 그러한 기능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이것까지 배려한 건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서울의 시스템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설계된 듯 보였습니다. 기술이 개인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포용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가 되어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실감하게 된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선 채 꽤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옳다고 믿어온 기준은 무엇이었나? 디지털화의 본질은 속도와 효율만이었나? 이 도시의 사람들은 왜 기술에 지배당하지 않고 함께 호흡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를 기술 전문가라 자처해왔던 저는 그제야 비로소 배워야 할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어떤 벽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벽은 단순히 기술적 지식이나 제도 이해로는 넘을 수 없는 철학의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벽을 넘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공식 업무는 없었지만 서울시 시민참여 프로그램에서 외국인을 위한 도시 탐방 및 체험 행사를 연다고 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관광을 위한 코스가 아니라 실제 서울시 공공서비스를 외국인의 눈으로 체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이 열렸고 저는 거기서 도쿄에서 온 방문학자 유카리 나카무라 씨를 만나게 됩니다. 유카리 씨는 일본 도쿄도청 산하의 시민혁신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었고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차이를 직접 보고 싶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고 각자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디지털화는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시민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죠. 오히려 기술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고 행정도 여전히 종이 기반이에요. 유카리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녀 역시 서울이라는 도시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서울은 빠르다고 말하기엔 부족해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이에요, 이런 감정은. 그녀의 말은 마치 저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 도시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단지 놀라움이 아니라 일종의 감동이었습니다. 그 감동은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벤치, 공공 와이파이,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 응급 상황 시 자동 연결되는 위치 기반 알림 시스템. 하나하나 따지면 기술은 사실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유럽에도 유사한 시스템은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서울은 그것들이 하나의 철학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유카리 씨와 저는 인사동 근처의 찻집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신하게 됩니다. 이 출장, 이 도시는 단순한 업무나 출장 보고서 작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저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엔 무언가 있다. 이건 단순한 스마트 시티가 아니다. 이건 인간 중심의 도시다. 제가 서울에 오기 전 유럽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란 단어가 대단히 정치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행정 시스템은 여전히 중앙 집중적이고 변화에 매우 신중하며 느렸습니다. 공공서비스 개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은 거셌고 시민들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곤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일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기술은 시민을 통제하거나 설득하는 도구라고 인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서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반대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C-라이프 센터를 다시 방문했을 때 마침 그날은 일반 시민들이 초청되어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피드백을 주는 오픈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관계자분이 저에게 자문관님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들을 수 있어요. 라고 권하셨고
저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럼은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각 계층의 시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과 비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노년층 여성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초기에는 디지털 시스템이 어렵고 낯설었지만 서울시에서 동사무소에서 무료 교육도 해주고 디지털 도우미라고 젊은이들이 와서 도와줘서 지금은 너무 편해요. 이젠 오히려 종이 문서가 더 불편해요. 그리고 한 20대 청년은 공공 앱 업데이트가 너무 느립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필요한 건 실시간 반응인데 시스템이 오히려 늦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말했고 시청의 정책 담당자가 그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업데이트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 풍경은 충격이었습니다. 공공정책은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낙하산식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걸 저는 서울에서 처음 본 것입니다. 더 인상적인 건 이 참여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시 라이프 시스템 안에는 시민 제안 플랫폼이 통합되어 있었고 각종 데이터를 시민들이 직접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투명성을 넘어서 시민이 정책의 일부가 되는 구조.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그에 맞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제가 느낀 서울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서울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되었고 지하철에서, 편의점에서, 도서관에서 무심코 지나치던 순간들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작은 동네 도서관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자동화된 대출 시스템과 열람 공간 예약 터치스크린이 있었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몇몇 아이들이 자신 있게 기기를 조작하며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제가 잠시 멈칫하자 그중 한 명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거 영어로 바꾸면 더 쉽게 나와요. 원하시면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도시에선 도움을 받는 일이 전혀 어색하지 않구나. 그리고 도움을 주는 것도 자연스럽게 여겨지는구나. 유럽에서라면 공공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과 시스템 사이에 감정은 끼어들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시민이 기술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시민에게 맞춰지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서적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책이란 단어가 이토록 따뜻하게 다가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메모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서울은 기술로 따뜻해지는 도시다. 저도 모르게 나온 문장이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서울 체류는 어느덧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고서를 위해 무엇을 적을까가 아니라 제가 이곳에서 느낀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죠. 서울에서 보낸 이 짧은 시간이 제가 살아온 수십 년의 신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 당연한 진리를 저는 그동안 너무도 어렵고 복잡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은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그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벌써 며칠째입니다. 저는 이제 탐색가의 마음으로 서울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일상과 기술이 어우러진 풍경을 글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색의 중심이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C-라이프 솔, 서울시 디지털 통합행정 플랫폼입니다. 다시 방문한 C-라이프에서는 이번에 특별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윤지 정책관님이 이번에는 시스템 뒤편에 있는 운영팀과 함께 일주일간 함께 체험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죠. 직접 해보셔야 이 도시가 시스템이 어떤 철학을 가진지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제안을 받아들인 저는 곧 서울시 재난교통민원환경 담당자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각 센터의 실무회의에 참여했고 현장에서 시스템을 가동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재난상황 대응 훈련이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가 특정 지역 집중호우 지점으로 예측됐고 이에 따라 시스템은 자동으로 위험 지역에 문자 알림을 발송했죠. 동시에 기상청 데이터와 연동해 고위험 지역 지도에 색상 코딩이 되었고 관계자들은 즉각적으로 CCTV와 교통 흐름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119, 120, 112 등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상황실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이때 현장에 있던 송태호 팀장님이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자문관님,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 시스템이 실전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망설이다가 네, 느껴집니다. 다만 이 모든 게 진짜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건가? 그 철학이 궁금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팀장님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시민의 실거주지 기반 위험도, 고령자 밀집 지역, 병원 위치, 대피소 위치 등 수십 가지 필터 기능이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이 시스템은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맞춤형 보호 설계의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특정 고령층 지역에는 침수 우려가 있으면 바로 순찰대 파견 명령이 떨어지고 CCTV 드론 자동 투입도 활성화되죠. 그러시면서 덧붙이셨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기술만으로는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우선하는 건 사람입니다.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 위험이 예상되는 사람, 그 중심에 다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어떤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는 디지털화의 목표가 행정 효율이었다면 여기선 시민 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기술보다 앞서 있음을 저는 현장과 시스템 속에서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동은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다음 일정은 교통체증 대응팀과 함께한 하루였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특정 길목의 교통량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 정보를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실시간 우회 알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도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았습니다. 만약 땡땡역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신다면 땡땡길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불륜 문구가 아니라 길 안내였지만 순간 이 시스템은 나까지 케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서울 한강변에서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시연해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전거 대여 앱을 켜자 근처 보관소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자전거를 픽업한 후에는 경사도, 인근 공기질 자전거 전용 도로까지 안내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한강변 자전거길을 따라 라이딩을 하며 저는 숨이 막힐 만큼 새로운 체험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까지 도시 인프라에서 기능이 추가될수록 복잡해졌다면 여기선 오히려 복잡한 기능이 더 쉽게 느껴지게 설계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기술이 가치를 낳는다. 시스템은 시민을 배려하도록 설계된다. 노트에 적은 글귀는 제 안에서 하나의 모토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서 보낸 거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서울시 플랫폼 개발팀 회의와 시민 인터뷰 일정이 있었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7, 80대 어르신들도 있었고 젊은 직장인, 유학생, 장애인 활동가까지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시스템 사용 중 불편한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한 젊은 장애인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음성 시스템과 점자 변환 기능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느려졌어요. 업데이트 속도가.
그 이야기를 듣자 개발팀장은 즉시 애로사항을 메모하며 다음 주 중 우선순위에 포함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죠. 젊은 시민은 일상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서 불편한 신호음을 듣는 순간이 이상해요라고 하자 분위기는 웃음으로 바뀌었지만 동시에 시스템이 주는 안락함에 대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기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시민을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완성되는 도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디지털 행정은 그 위에 성역처럼 쌓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디자인이라는 걸 저는 서울에서 직접 본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중반을 넘어서자 제 안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놀라움이었죠. 이렇게까지 기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놀라움은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부채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년간 유럽의 디지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입장이었으면서도 기술을 사람 위에 두는 판단을 여러 번 해왔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내 여러 시도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교육이 부족해서라고만 판단했고 정보 격차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는 저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도시였습니다. 그 점을 가장 깊이 느꼈던 순간이 바로 시민 제안 포털과 그 안의 사연 게시판을 봤을 때입니다. C-라이프 센터의 내부 개발팀이 운영하는 시민 제안 포털에는 수천 건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중 어떤 제목이 제 눈을 끌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스마트폰으로 민원 넣었어요. 무심코 클릭한 그 사연은 어느 고등학생이 쓴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예전엔 관공서 가는 것도 겁냈는데 이젠 동사무소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휴대폰으로 민원 넣고 하천 가로등이 꺼졌다고 제안도 하셨어요. 며칠 뒤에 가로등이 다시 켜졌고 내가 한 게 이렇게 바로 반영되다니 라며 좋아하셨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 할머니는 처음으로 시민이라는 단어에 자부심을 느끼셨어요. 그 글을 읽으며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기술이 한 사람의 삶에, 그것도 노년층에게 이토록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기술을 노인을 위한 것으로 따로 구분하거나 그들을 소외시키는 일이 너무 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노인, 어린이, 외국인, 장애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기술을 통해 모두가 참여자가 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정윤지 정책관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술은 단지 혁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 기술은 하나의 언어 같아요.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자 연결의 수단처럼 느껴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서울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 기술을 쓰는 도시예요. 우리는 기술로 뭘 할 수 있냐 보다 기술로 누구와 연결될 수 있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끼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수많은 디지털 전략을 기획하면서도 정작 그 전략이 닿아야 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전략이었나? 라는 질문 앞에 저는 정답을 잃은 학생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흘러다니고 어디서든 QR로 민원 접수가 가능하며 누구든 도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산이나 기술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설계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은 시민이 똑똑해야 한다는 전제가 아니라 시민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전자가 선택받은 이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면 후자는 모두를 위한 공공의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시스템과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한 공공앱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노년층, 무인 도서 대출기를 이용하는 아이들, 지하철에서 외국인을 도와주는 학생까지. 그들은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설계된 도시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단순히 디지털 인프라가 우수한 곳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인간이 중심이고 기술은 그 인간을 지지하는 가장 조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그리고 시민을 대하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보고서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디지털 시스템 효율성 사례였던 제목을 이렇게 고쳐 썼습니다. 서울 기술이 사람을 배우는 도시. 저는 지금 다시 보고서의 서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나에게 기술이 사람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울은 스마트한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은 따뜻한 도시입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제 안에는 또 다른 감정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를 그대로 보고서에 담을 수 있을까? 이 감동을 유럽의 정책 담당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서울의 시스템에 감동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특수한 환경의 산물이라고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한국은 원래 시민의식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다라는 식의 방어적인 해석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유럽에서 해왔던 수많은 프로젝트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선 디지털 시스템을 하나 도입하려 해도 조합,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 조율에 수개월이 걸리고 도입 이후에도 개인정보 침해나 감시 사회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지털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자체가 낮은 편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부가 우리의 행동을 추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죠. 이런 배경에서 자라난 저로서는 서울의 자연스러운 공존이 오히려 기묘하게 보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여기에 저항하지 않는 걸까? 왜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센서, QR코드 시스템에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는 걸까? 그래서 저는 서울시 관계자에게 그런 질문을 조심스레 던졌습니다. 이 시스템이 너무 촘촘하다는 지적은 없었나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느끼는 경우는 없었나요? 그때 돌아온 대답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감시가 아니라 보호를 목표로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시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처음부터 협조적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민을 먼저 존중했기 때문에 시민도 시스템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제 가슴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기술을 통한 신뢰는 강요나 통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의 누적이라는 사실. 서울은 단지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 사이의 신뢰 구조가 깊게 뿌리내린 도시였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저는 서울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저는 서울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공개 강연에 참석하게 됩니다. 강연 주제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시민 주도형 행정이었고, 놀랍게도 강연자의 절반은 현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한 발표자는 중소기업 대표였고, 또 다른 발표자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마지막 발표자는 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고등학생은 교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역 소방서에 스마트 대피 알림 기능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것이 실제로 반영되어 서울시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입술을 앙다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행정 시스템은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시민 제안은 많지만 그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수많은 검증과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죠. 하지만 여기선 고등학생의 아이디어가 실현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시민을 동등한 설계자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본 수많은 시스템들 교통, 재난, 의료, 복지, 교육 모두 기술로 통합되어 있었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시민 참여라는 한 가지 원칙에서 비롯된다는 걸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시스템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든다는 사실도요. 서울은 단순히 디지털이 잘 된 도시가 아니라 시민 한 명 한 명이 도시의 일부로 작동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과연 유럽의 디지털 정책을 책임지는 자문관으로서 이런 철학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던가? 아니, 저는 이제껏 정책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데이터로만 분석해오지 않았던가? 서울은 그 질문에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묻지 않았던 질문을 우리는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도시에서 배운 철학과 구조, 그리고 사람들의 숨결을 유럽에 전하고 싶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길이 되어야 한다는 이 도시의 메시지를 더 이상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기술이 아닌 진심을 가르쳐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심에 감화된 또 한 명의 시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마지막 며칠은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밀도 높고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시들을 방문했고 수많은 시스템을 분석하고 다수의 보고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품은 채 떠날 준비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부끄러움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자신이 놓쳤던 것들에 대한 깊은 통찰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정책 피드백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태도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회의는 일반 시민 패널과 공무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였고 놀랍게도 발언 시간은 시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분명히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행정이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죠.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소외되면 그건 진보가 아니에요. 서울은 기술이 따뜻하다는 걸 보여주는 도시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엔 파리에서 일어났던 한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프랑스 내에서 디지털 민원 시스템을 개편하자는 회의에서 한 시민단체 대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왜 우리는 시스템을 설명받기만 해야 하나요? 왜 우리에게 설계의 기회는 없나요? 그 말을 당시에는 흘려들었지만 지금에 와서야 그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단순한 질문 하나에 모든 차이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서울은 시스템을 설명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시민이 스스로 이해하고 참여하고 제안하며 공동 설계자로 기능하는 도시입니다. 이 구조는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서울은 단순히 정책의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신뢰도가 높았고 그로 인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낮았던 것입니다. 즉, 기술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만드느냐가 본질이었던 거죠.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일정에는 없던 자유시간이었고 일부러 전통과 디지털이 공존하는 곳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안은 활기찼고 곳곳에는 QR 결제 시스템과 디지털 영수증 발행기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상인들이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고 있었고 젊은 손님들은 이를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있었죠. 한 김밥집 아주머니는 요즘은 외국 손님도 QR 많이 써요. 편하잖아요. 라고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 안에서 서울이 추구하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디지털이 삶을 어렵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 그것이 바로 이 도시의 철학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파리 본부로 보내는 사전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걸 글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단순한 수치와 도표로는 절대 전달되지 않을 감정과 철학, 그 결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다 저는 문득 그동안 사용하던 문장 구조 자체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치 기반 서술 대신 사람 기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문장들로요. 서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센서 기반 경보 체계를 넘어 시민의 실시간 행동 데이터를 반영하는 인간 중심 예측 구조다. 노년층 대상 디지털 교육은 단순한 기기 설명이 아니라 존엄성과 참여를 지켜주는 사회적 연대의 프로그램이다. 외국인을 위한 시스템은 통역 서비스나 번역 앱 수준이 아니라 공공설계 초기 단계부터 외국인 시뮬레이션을 포함하는 다문화 기반 디자인이다. 이 문장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서울이 보여준 이 철학을 단지 한국의 사례로만 남겨두지 않겠다고요. 이건 하나의 보편 가치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이 가치를 번역하고 해석해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기술을 인간의 언어로 바꾸고 시스템을 공감의 구조로 만들 수 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제가 서울에서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가 보여준 건 미래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현재라는 것을요. 서울에서의 일정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가 제 안에 남긴 잔상이 너무도 선명하고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도시에 정서적으로 이입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을 결정적으로 자각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방문학자 유카리 씨와 함께 시민 제안 플랫폼 관련 피드백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는 광화문 근처 카페에 앉아 각자의 나라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일본은 디지털화가 느리다는 평을 자주 듣죠. 그런데 사실 시스템보다는 문화적 저항이 더 커요. 공공이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오면 불안하다는 불문율 같은 게 있죠. 유카리 씨의 말은 놀랍도록 유럽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제 고국인 프랑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린 시민 자유를 중시하지만 동시에 행정을 불신하는 전통도 있죠.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도 또 누굴 감시하려는 거냐는 반응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거의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은 너무도 특별해요. 서울은 공공이 사람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오히려 공공을 함께 만드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시민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기술과 맞물리며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카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도시는 경험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 말이었습니다. 서울은 글이나 통계, 발표 자료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감각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 감각이 다시 한번 제게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졌고 우산이 없던 저는 급히 호텔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거리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도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줄어들었고 골목 몇 곳은 아예 출입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제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시 긴급 알림 현재 위치는 단시간 강우량 초과에 따른 침수 우려 지역입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와 함께 지도에는 실시간 저지대 폐쇄구역, 대피소, 대체 교통수단 등이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면서도 동시에 그 체계적인 안내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의 프랑스식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 정도 비의 대피소까지. 이건 과한 대응 아닐까? 머릿속엔 아직도 행정은 언제나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프랑스 행정회의의 망령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내를 무시하고 원래 경로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한강에서 이어지는 지류 쪽 도로가 갑자기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남성이 저를 부르며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위험해요. 저지대입니다. 그 사람은 송태호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제가 함께 일했던 재난 대응 담당자였죠. 그는 저를 알아보자마자 말도 없이 제 팔을 잡고 인근 지하철 출입구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임시 대피 안내소가 마련되어 있었고 몇몇 시민들과 구조 인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헐떡이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벽에 부착된 전광판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해당 지역의 실시간 침수 예측 그래프, 우회도로, 가까운 병원, 약국, 편의시설까지 모두 화면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기술, 시민, 공공, 정보 모든 것이 나라는 개인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나를 지켜주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걸 불신했다.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하게 제 앞에 안전과 배려를 내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편견 때문에 그 손을 뿌리쳤던 것이죠. 송 팀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자문관님, 여긴 시스템이 사람보다 앞서서 작동하지 않아요. 항상 사람을 먼저 놓고 시스템이 그 뒤를 따르는 구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가 그동안 품어왔던 기술에 대한 신념을 다시 쓰게 만든 도시였습니다. 여기선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혼자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서울은 나를 또 구했다. 그것은 홍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술을 불신했던 이유를 알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어느 날, 저는 또 다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외국인 정책 자문단이 함께 모여 서울의 디지털 포용 정책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저뿐 아니라 유카리 씨를 비롯해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지에서 온 공공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회의는 매우 활기찼고 서울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시민 의견 수렴 방식부터 기술 구현 절차까지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살짝 당황스러운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한 한국 직원이 저를 붙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문관님, 오늘 중으로 보고서 1차 초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직 서울에 머물고 있고 일정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초안을 원한다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서울은 인간 중심의 도시라고 감탄했는데 이건 너무 성급한 요구 아닌가? 마치 당신도 결국 일만 하러 온 사람이지 않냐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호텔방에 틀어박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껏 쌓아온 서울에 대한 인상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듯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본 모습은 보여주기용이었을까? 정말 이 도시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도 속고 있었던 건 아닐까? 불신은 아주 작은 틈으로도 스며듭니다. 특히 감동이 컸던 만큼 실망도 커지기 마련이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의심이라는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가 아닌 자유 일정을 소화하며 저는 의도적으로 조금 거리감 있는 눈으로 서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승객들이 너무 조용했고 스마트 시스템은 오히려 인간적인 온기를 빼앗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당에서는 반찬 리필을 요청했는데 직원이 아무 말 없이 그릇을 가져갔다가 가져오는 모습이 왠지 무뚝뚝하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효율적이고 배려 깊다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어느새 기계적이고 무관심하다는 감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달리 보였습니다. 이 도시, 어쩌면 너무 완벽해서 차가운 건 아닐까? 그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하루를 보내던 저녁, 우연히 정윤지 정책관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표정이 어두운 걸 눈치챘는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문관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저는 고민 끝에 솔직하게 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서울의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어쩐지 갑자기 모든 것이 너무 계산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회식 자리도 그렇고 시민 응대도 그렇고 혹시 제가 감동받았던 장면들이 그냥 보여주기용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관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자문관님은 서울을 깊이 들여다보셨기 때문입니다. 깊이 들여다본다는 건 의심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서울은 보여주기 위해 만든 도시가 아니에요. 서울은 계속 배우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서울은 빠른 변화를 통해 완성된 도시가 아닙니다. 시민과 함께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의 모습에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의 불신을 조용히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이 도시는 완벽해서 감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태도가 감동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당황하게 했던 보고서 초안 요청은 보여주기식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 도시에 대해 얼마나 진심인지를 믿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신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서울의 시스템과 사람들은 언제나 과잉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금 빠르지만 그것은 성급함이 아니라 배려의 속도였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서울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이 도시는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저는 그 기회를 통해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실수도 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 자기 성찰을 중시하며 사람을 잊지 않는 도시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단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서울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이다. 그리고 진심은 결국 기술보다 더 강한 신뢰를 만든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홀로 커튼을 젖히고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마치 제 감정의 흔들림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높은 빌딩의 불빛, 잔잔하게 흐르는 도로의 차량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시민들의 모습. 그것은 단지 도시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도시의 맥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과 하루 전, 저는 이 도시가 보여주는 모든 친절과 구조적인 효율이 설정된 무대는 아닐까 하는 의심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정윤지 정책관님의 말처럼 깊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늘 의심과 함께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도시라면 분명 진짜였던 겁니다. 서울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과 함께 완성되어 가는 중이라는 점을 당당하게 내세웠죠. 그 태도가 저에겐 충격이자 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담았던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정책이 실패할까 두려워 반쯤 설계된 시스템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변화 중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완료된 시스템처럼 포장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은 달랐습니다. 서울은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었고 시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그 모습을 바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엔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는 말이 진심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도시 데이터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분석하고 심지어 앱 개발자와 협업해 서비스를 만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의 콘셉트는 단순했습니다. 도시를 함께 만든다. 공간 한켠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버스 정류장 혼잡도 예측 시스템을 설계 중이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소리 알림 앱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그 공간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시민들을 사용자가 아닌 공동 개발자로 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정부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플랫폼이에요. 그분의 말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울림을 남겼습니다. 프랑스에서 저는 종종 시민 참여를 강의해왔습니다. 그 주제 아래 수많은 논문과 사례를 인용했고 시민의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 전략을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울의 이 작은 공간에서 제가 본 것은 설명으로는 담기지 않는 참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도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문화 속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수많은 말과 보고서로 시민 참여를 설명했지만 정작 저는 그걸 삶 속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행정인이었습니다. 서울은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말해온 시민 중심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시민처럼 이 도시를 바라보고 시민처럼 느끼고 시민처럼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보고서의 문장 구조뿐 아니라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 더 나아가 제 직업에 대한 태도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정책이란 단어의 감정을 담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술과 시스템이 사람을 위하지 않을 때 그것은 단지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울은 저에게 몸소 알려준 셈이었죠. 그리고 그 가르침은 어떤 이론서나 회의실보다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쌓아 올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다시 짐을 쌌습니다. 파리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일정표는 이제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처음 서울에 왔을 때와는 정반대의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짧았지만 깊은 서울에서의 시간은 저의 사명감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을 설계한다는 건 인간을 이해하는 일이다. 공공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건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서울은 제게 이 너무도 당연하지만 자주 잊히는 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진리를 유럽에 전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짐은 이미 전날 밤에 다 정리해 두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책임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서울에서 본 모든 것, 스마트한 시스템, 배려 깊은 디자인, 시민과 행정 간의 협력 구조, 이 모든 것들은 기술의 발전을 넘어 하나의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명을 제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아침 저는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시의 공공 거버넌스 디자인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행정 시스템과 공공 서비스를 설계할 때 시민과 공동으로 기획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직원 한 분이 저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모든 것이 프로토타입입니다. 우리는 늘 완성을 두려워합니다. 완성된 시스템은 시민이 다가가기 어렵거든요. 그 말은 제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했던 수많은 정책이 완성도를 중시했지만 정작 시민 접근성은 부족했던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완성된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변화를 가로막았던 것이었습니다.
디자인 센터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발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의 주제는 지하철역 점자 안내의 UX 개선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시각장애인의 이동 동선을 실제로 체험한 뒤 점자 위치와 안내음 방향을 바꾸는 실험을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와 협업해 일부 역에 시범 적용까지 마쳤다는 보고를 했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너무도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 도시의 행정체계 안에서 한 고등학생이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실현되며 사회 전체가 그 경험을 존중해주는 구조. 그건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가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울의 혁신은 속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혁신은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방식에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명확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이 도시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완전하다. 방문을 마치고 센터를 나서는데 건물 벽면에 붙어있는 문구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서울의 시스템이 됩니다. 이 문장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가 시민에게 보내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시청에서 작은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정윤지 정책관, 송태호 팀장, 유카리 씨, 그리고 함께 일했던 개발팀, 시민 패널분들까지 소박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식사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저에게 넘겼습니다. 자문관님,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참이나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떤 멋진 말도 이 감정을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을 보러 왔다가 저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 기술보다 이 도시에 담긴 철학이 더 놀라웠습니다. 서울은 사람을 잊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술이란 결국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순간 정윤지 정책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살짝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카리 씨는 작게 박수를 쳤고 송태호 팀장은 특유의 묵직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오지 않고 광화문 앞 벤치에 앉아 도시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 불빛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은 차가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사람이 중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제 저는 프랑스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이미 제 안에 들어와 있었고 앞으로 제가 설계할 모든 정책, 기획할 모든 시스템, 발언할 모든 회의에서 서울의 철학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 파리 본부 자문관님, 유럽 보고서 초안을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그 아래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초안은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종안은 서울의 방식으로 설계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서울은 제게 하나의 도시가 아닌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서 불을 끄지 않은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도시에선 사람들이 조용히 귀가하고 거리의 불빛만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 조용한 리듬 속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시간을 되짚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저를 떠올려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저는 거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출장에 불과했고 기술적 평가와 정책 비교라는 단조로운 작업만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단 한순간도 저에게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계속해서 저의 고정관념을 깨뜨렸고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때로는 눈물겹게 따뜻했고 때로는 차가울 만큼 투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정책을 설계해왔던가? 프랑스로 돌아가면 다시 수많은 회의와 문서가 저를 기다릴 겁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예산, 법제화, 기술 검증.
그 속에서 저는 다시 전문가라는 자리를 요구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저는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민과 함께 고쳐나가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진보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서울은 삶을 통해, 거리와 사람을 통해, 그리고 오류와 반응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조용히 한강변을 찾았습니다. 야경을 바라보며 강바람을 맞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제 안에 이미 깊이 각인되어 있었으니까요. 서울은 단지 하나의 출장지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하나의 인생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아래에서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은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였다. 하지만 서울은 그것이 사람을 잇는 다리임을 알려주었다. 이 도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바꾸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유럽 본부에 전해야 할까? 회의실에서 이 따뜻함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어쩌면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이 저를 감동시킨 것은 데이터나 성능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의 행동이었고 익명 속에서도 분명히 전달된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정책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서울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EU 자문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서 서울을 전하고 싶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 보낸 시간의 끝자락에서 처음으로 제 직업이 아닌 제 삶의 언어로 이 도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저는 새로운 방식의 보고서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서울은 나에게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자주 있는 진리를 상기시켜 주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이 도시가 앞으로 세계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제 제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더 많은 도시가 서울을 닮아가기를 바라며 공항에 가는 택시 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들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고 익숙해졌던 한글 간판과 네온 불빛들이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서울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죠. 그동안 저는 수많은 도시에 다녀왔습니다. 유럽 각국은 물론 북미,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다양한 도시 시스템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서울보다 경제 규모가 큰 도시도 있었고 기술적으로 더 화려한 플랫폼을 보유한 도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만큼 나를 바꾼 도시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수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그 누구보다 조용히, 그리고 가장 깊게 저의 신념이라는 것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정책이란 무엇인가? 공공이란 무엇인가? 시민이란 누구인가? 서울은 그 물음에 대해 멋진 문장이나 철학적 개념이 아닌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방식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함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과 시민, 시스템과 사용자, 정책과 일상. 서울은 이 모든 이분법을 뛰어넘는 공존의 기술을 보여준 도시였습니다. 택시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저는 마음속에서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도시의 철학을 훼손하지 않기를. 그리고 내가 그 철학을 잘 전해내기를.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온갖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날, 인천공항에서의 충격. 시민생활센터의 시스템. 폭우 속대 피알림. 한강변 자전거 도로에서 느낀 감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청 환송회에서 들었던 시민의 말.
서울은 우리가 함께 키워가는 도시예요. 그 말은 한동안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저는 정책을 만드는 일로 이해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정책이란 자라나는 것이며 시민과 함께 숨쉬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브뤼셀 본부 회의실에서 저는 새롭게 정리한 보고서를 꺼내들었습니다. 기존과 전혀 다른 구조의 문서였습니다. 수치와 그래프보다 사람의 목소리와 구체적인 이야기가 중심이었습니다. 페이지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제가 경험한 단 한 사람으로서의 기록입니다. 이 도시가 기술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을 유럽이 배워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회의 중 한 상사가 말했습니다. 자문관, 이건 보고서라기보다 숙이 아닌가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정책이란 수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책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일이니까요. 정적이 흐른 뒤 박수가 조심스럽게 터져나왔고 그날 이후 유럽 정책국 내부에서는 서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범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스템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이 갖고 있는 철학을 유럽식으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서울이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서울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우리를 따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삶의 진심이면 정책도 인간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 겸손하고 단단한 확신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서울은 여전히 제 안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은 단지 출장의 기록이 아니었고 감동적인 일화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하나의 철학적 혁명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EU 디지털 포용 정책 프레임을 수정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효율 중심 정책 설계에서 시민 경험 기반 정책 설계로 전환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설계했고 서울에서 접한 시민 제한 시스템, 다문화 정보 디자인, 고령층 접근성 보완 사례들을 모두 녹여냈습니다. 초기에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특별한 문화야. 유럽은 시스템 신뢰도가 다르잖아.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저는 그 질문들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전에 신뢰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둬야 합니다. 서울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행정가들이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의 사례를 단순히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철학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시에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자문관님, 1년 전 당신이 제안한 시민참여형 디지털 시스템 피드백 루프가 정식 운영을 시작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서울에 와주시겠습니까? 그 메일을 보는 순간 심장이 떨렸습니다. 서울이 저를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이 저와 함께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공항의 자동 안내 시스템이 더 익숙했고 지하철 노선도도 낯설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이 도시가 저를 반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윤지 정책관과의 재회는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문관님 아니죠. 이제는 서울 시민이시잖아요. 우리는 시민생활센터에서 다시 마주했고 1년 전 제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스템은 제가 1년 전 제안했던 시민 의견, 실시간 반영, 정책 설계 참여의 완전한 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특정 지하철역 출구의 안내 시스템이 바뀌어 있었고
그 변경 사유에는 외국인 이용자의 접근성 개선 필요라는 시민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본 개선안은 프랑스에서 온 미셸 라포르 자문관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이 도시에 아주 작은 흔적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그 어떤 정책도 이토록 명확하고도 따뜻하게 효과를 실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유카리 씨와도 재회했습니다. 그녀 역시 일본에서 서울을 거점으로 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고 우리는 한강 근처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엔 여기에 앉아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야기했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서울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서울이 우리를 기억하는 느낌이에요. 그 말이 어쩐지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은 늘 말이 없었지만 늘 반응했고 늘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바꿨습니다. 그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울의 작은 골목을 일부러 걸었습니다. 처음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그 길들이 이제는 마치 제가 어린 시절 자란 동네처럼 편안했습니다. 그 골목 어귀에선 누군가 반찬을 나누고 있었고 작은 가게 앞에선 청년이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한 디지털 시스템이 그 위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도시의 뿌리는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과 연결된다는 것이 기술보다 훨씬 더 진보된 공공성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닌 서울에서 보낸 1년의 여운과 변화를 담은 사람 중심의 정책서를 갖고 돌아갑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떠올리며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서울은 나에게 도시가 인간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 곳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공공은 따뜻해야 하고 정책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서울은 조용히 말했지만 누구보다 크게 울리는 도시였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는 여전히 말없이 사람을 바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변화를 이제는 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차례입니다.